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읽어주는 유쌤입니다. 저희가 지난 25강에서는 허블의 은하 분류하고 여러 가지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는 특이 은하들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이번 26강에서는요, 허블 법칙과 우주의 팽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주론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저희가 이제 우주론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뭐 학자마다 그 시작을 다 다르게 봅니다. 하지만 이제 그래도 좀 많은 인원수가, 이게 우주론의 시작이다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올베르스의 역설이에요. 뭐 책에 따라서는 이게 영문 표기이기 때문에 올버스의 역설 뭐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왜 역설이냐면, 일단은 이제 옛날 사람들도 뭘 알았냐면은, 우주 공간에 별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무한에 가깝게 별이 많이 있다니까, 우리가 밤하늘을 관측을 하면 별들이 천구 전체의 면적을 채울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구라고 하는 거는 가상의 구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밤하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밤하늘 전체의 면적을 가득 채울 정도로 있을 것이다라고 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별을 보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실제로 별은 거리가 다 다르지만 우리가 밤하늘을 보게 되면은 거리를 인지하지 못하죠. 결국 시선 방향상에서 비슷한 방향에 있으면 그 별이 겹쳐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별이 거의 무한에 가까우니까 빈 공간 없이 보일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밤하늘은 이렇게 별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밝게 보여야 되는데 왜 밤하늘에 어두우냐? 이게 도대체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올베르스의 역설이라고 불렀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답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것부터 우주론의 시작이다라고 보는 관점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 올베르스의 역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비유를 들어보면 이 숲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울창한 숲 속에서는 어느 방향을 보던 간에 나무가 보여요. 그러니까 숲이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나무가 빼곡하게 들어있으면 있을수록 틈새는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숲에는요, 틈새가 없을 거예요. 어느 방향을 봐도 나무가 가득하죠. 자, 마찬가지로 별의 숫자가 무한하다면, 그리고 변치 않은 우주라면 어느 방향을 봐도 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밤하늘이 낮처럼 밝아야 돼요. 자, 근데 여기 오른쪽 그림처럼 숲이 작다, 나무의 숫자가 좀 적다라면 나무 사이사이 틈새를 통해서 뒤에 배경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밤하늘이 어둡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는 실제로 별이 없는 공간이 있어야지만 이게 밤하늘이 어둡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의 숫자가 유한하거나 우주가 시간에 따라 변해서 무한한 숫자의 별을 볼 수 없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당시 사람들이 고민이 이거였어요. 우주가 무한하다고 불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왜냐면 우주는 너무 크기 때문에 감히 이게 변한다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깨지지 않는 한 밤하늘은 무조건 밝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깨뜨리려면요. 오른쪽 그림처럼 별의 숫자가 유한해야 되는 거예요. 나무의 숫자가 적다. 그러니까 유한하다.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우주가 시간에 따라 변화를 할 경우에만 이게 가능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올베르스 역설이 바로 해결이 안 된 거는 가능성만 이렇게 아래처럼 썼을 뿐이지 실제로 그게 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입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생각으로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좀 근래에 들어오면서 20세기 이렇게 들어오면서 좀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관측을 해봤더니 우주는 별을 유한계 갖고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한번 건드려 본 거죠. 그랬더니 은하들이 우주 공간을 어느 정도 잘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이 무한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는 올베르스의 역설을 설명할 수 없어요. 실제로 무한에 가까운 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남은 거는 결국 뭐냐? 우주가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아래쪽에 띄우는 이 내용은 한참 뒤에 계속적으로 우주론이 발달하면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제 팽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의 우주가 현재보다 작았기 때문에 유한한 크기를 가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의역을 하면 무슨 소리냐? 우주가 결국에는 특정한 순간에 시작이 됐고요. 유한한 숫자의 별만 관측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 들어있는 별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여기 박스에 있는 것처럼 올베르스 역설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 들어있는 별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별빛을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하늘이 어두울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빛이 전달되는 속도도 엄청 빠르지만 유한한 속도가 있고요. 우주도 무한히 크지 않기 때문에 우주의 나이도 아주 멀리에서 오는 빛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밤하늘은 어둡다.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는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이것 때문에 올베르스의 역설이 해결이 됐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과학적으로 가서 어떻게 이제 우주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지 순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1910년대에 슬라이퍼하고 휴메이스라는 사람이 나선 성운의 적색 이동을 측정을 합니다. 이때 나선 성운은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외부에 있는 나선 은하를 말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 은하의 크기도 정확히 몰랐고요. 외부에 은하가 있다는 것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냥 뿌옇게 보이는 거 그냥 성운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자, 근데 그 이후에 여러 천문학자들이 이 슬라이퍼와 휴메이슨의 발표를 듣고 자기들도 똑같은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 은하로 알려진 이제 나중에 은하로 밝혀지는 그런 나선 성운들이 굉장히 적색 이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대부분의 외부 은하들이 적색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소리예요? 이게 지금 적색 이동이잖아요. 이 말은 관측 지점인 지구에서부터 이 외부 은하들이 다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관측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 원래 파장값들이 400, 500, 600 뭐 이렇게 나노미터 돼 있는데 먼 은하들은요 전부 다 어디로 갔어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긴 파장으로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멀어지고 있다라는 걸 밝혔다는 거고요. 이제 이 도플러 효과와 관련돼서는 이 수식이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하고 적색 편이량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후퇴 속도는 광속에다가 적색 편이량을 곱하고요. 이 적색 편이량은 원래 파장에 대해서 관측된 파장과 원래 파장의 차이 값을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뭐 여기 그림에는 먼 은하, 매우 먼 은하라고 써있지만 우리가 아직 거리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래에 있는 수식만 갖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적색 이동을 많이 했어요. 맨 위에 거는 더 많이 했죠. 적색 이동이 많다는 건 결국 뭐냐면 후퇴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멀어지는 은하예요. 즉 후퇴 속도를 갖고 있는 거죠. 얘는 더 빨리 멀어지는 은하죠. 네, 멀어지는 은하야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적색 편이가 후퇴 속도랑 관련되어 있다 이 얘기밖에 안 했기 때문에 거리를 갖고는 얘기하는 게 지금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다수의 은하에서 외부 은하에서 적색 편이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주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얘가 팽창하고 있구나라는 얘기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가 팽창하게 되면요. 결국 그 공간 안에 들어있는 적색 그 외부 은하들은 결국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은하가 적색 편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손쉽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때는 팽창이 왜 일어나니라는 것들은 설명을 못했죠. 그래서 이렇게 팽창이란 이야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허블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허블이 나타나기 전에는요, 방금 본 것처럼 이제 외부 은하의 적색 이동 관측을 했고, 그다음에 몇 년 전인데 허블이 나타나기 몇 년 전에 르메트르라는 사람이 우주 팽창과 우주 팽창률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허블은 어떻게 했냐면요, 46개 외부 은하의 적색 편이와 거리를 측정을 해요. 실제로 이제 거리는 어떻게 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등장한 방법인데 아주 정확하게 거리를 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을 합니다.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하는 건 몇 번 이전 강의에서도 얘기를 간략하게 소개를 했죠. 왜냐면 이걸 자세하게 하는 건 지구과학 2 내용이기 때문에 세페이드 변광성은 타입이 같으면요. 절대 등급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관측을 통해서 겉보기 등급을 아니까 그 차이로 거리를 재는 거고요. 그래서 허블도 이 방법으로 거리를 쟀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광 관측을 하면은 적색 편이량을 아니까 결국 후퇴 속도를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허블은 이 두 변수의 관계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결국 결론이 뭐였느냐? 후퇴 속도가 은하까지 거리에 근사적으로 비례해서 커진다는 것들을 알게 된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에 지금 거리가 나와 있죠? 그래서 위에부터 아래로 갈수록 거리가 먼 천체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은 빨간색으로 표현된 게 이게 적색 이동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색 이동이 크면 네, 후퇴 속도가 빠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는 것들을 네, 허블이 발견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허블은 법칙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허블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는 은하의 후퇴 속도가 은하까지의 거리에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후퇴 속도하고 적색 편이량의 관계가 나와 있고 마지막에 빨간색으로 V는 HR이다 이렇게 한 게 바로 허블의 법칙입니다. 이때 H는요 허블 상수고요. R이 거리고요. V가 후퇴 속도입니다. 근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허블의 법칙이 아니고요. 허블 르메트르 법칙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이렇게 바뀐 지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과서에는 교육과정상에는 예전처럼 그냥 허블의 법칙이라고 나와 있지만 천문학적으로는 불과 몇 년 전에 공식적으로 허블 르메트르 법칙으로 바꾸기로 네, 결정이 났어요. 그냥 앞에서 허블 시대 전에 나왔던 르메트르도 비슷한 얘기를 이미 했다라고 인정이 된 거죠. 네.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잘 나와 있죠? 가로축이 거리고요. 세로축이 후퇴 속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V는 HR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항을 시키면 H는 R분의 V죠. 즉 가로축분의 세로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H는 뭐예요? 바로 이 기울기가 H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허블 상수예요. 그러니까 이 허블 상수를 쓴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발견한 게 은하까지의 거리가 후퇴 속도랑 비례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비례 상수를 하나 곱해가지고 등호를 쓰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그 비례 상수가 바로 허블 상수예요. 허블 상수. 어, 허블이 생각했던 게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공간 자체가 팽창을 하고 있다는 건데 사실은 이제 허블이 처음에 이 얘기를 했을 때 공간이 팽창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허블은 처음에 그냥 은하가 멀어지고 있구나 이걸 이용해서 관계만을 나타낸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발표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해석을 해보니 이게 공간 자체를 팽창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조금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허블 상수는요, 현재 알려진 값은요, 67.8입니다. 뭐 근사적으로 68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 값은요, 2014년 플랑크 위성 데이터를 통해서 알게 된 거고요. 뭐 오차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이것이다라고 쓰지만 이게 절대적으로 맞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은 값이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보면요. 여기 단위를 되게 특이한 걸 써요. 이렇게 표기한 게 뭘 나타내냐면요. 킬로미터 퍼 세컨드고요. 그 다음에 메가파섹이 밑에 분모에 또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왜냐하면 사실 메가파섹도 거리고요. 킬로미터도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스케일을 좀 맞추면 그냥 약분하면 되죠. 그러니까 허블 상수는 사실은 스케일만 보면요. 시간의 역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식을 보면 당연하죠. h가 r분의 v니까 이거는 뭐 미터 퍼 세컨드 뭐 이거를 미터라고 하면 날아가고 네, 초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어쨌든 허블 상수는요. 단위가 이렇게 해서 스케일에 맞춰서 거리 단위를 날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정수로 이 값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이걸 단위를 맞춰서 시간의 역수를 해버리면요. 이게 소수점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거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보기가 불편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허블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해보죠. 자, 저희가 이제 허블이 어떻게 했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허블이 하는 이 활동은요, 모든 교과서, 지구과학 원 교과서에 다 나와 있어요, 이 활동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표시가 뭐냐면 두 개의 칼슘선의 평균 파장이에요. 395.1 나노미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게 이게 적색 이동량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A하고 B는요. 이게 비교 스펙트럼이에요. 그래서 파장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면
비례식을 세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과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건데, 예를 들어 하나만 해볼게요. 우리가 가를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 자, 가. 일단은 이 19메가파섹이라는 거리는 데이터에서 이미 주어진 거예요. 보통 이게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구각 툴을 하지 않는 한 이 거리를 잴 수가 없어서 거리는 줘요. 그럼 우리가 측정할 거는 적색 편이랑은 후퇴 속도를 재야겠죠? 자, 재는 방법은요. 그냥 자로 잽니다. 지금 저희는 지금 화면을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값을 얘기하기 어렵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게 책에 있다. 그러면 책에 있는 그림 그대로를 자로 재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적색 편이랑을 먼저 우리가 가에 있는 적색 편이랑을 먼저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적색 편이랑 방법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만약에 아까 그 화면에서 봤던 A와 B까지의 거리가 약 8.9cm였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때 실제 파장은요, 112.7 나노메타라고 우리 계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자로 똑같이 재요. 자로 똑같이 쟀을 때 노란색 화살표 길이죠? 얘가 0.3cm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얼마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적색편이랑. 그럼 계산하면 되죠. 112.7 곱하기 0.3은 8.9x니까 이 값을 8.9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x가 얼마가 나오냐면요. 3.8 나노미터가 나와요. 비례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후퇴 속도. 후퇴 속도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식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후퇴 속도 V는요. C 곱하기 적색 편이량이죠. 적색 편이량인데 얘가 평균 값이 395.1 나노미터였죠. 그 다음에 델타 람다 구하면 되는데 자, 델타 람다 바로 앞에서 구했죠. 적색 편이랑 3.8 나노미터예요. 그러면 광속이 3 곱하기 10의 5승 킬로미터 퍼 세컨드죠. 그 다음에 여기 단위 어차피 날라가니까 여기에서 395.1에다가 3.8 이렇게 해서 곱해서 계산하면 약 얼마가 되느냐? 2885 킬로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다 알아봐도요. 자로 길이를 재고 비례식을 쓰면은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해석을 해서 실제로 각 천체까지의 후퇴 속도를 측정을 한 거고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G2에서 거리를 재기 때문에 거리는 주어집니다. 19, 300, 430, 770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직선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은하까지 거리와 후퇴 속도는 비례한다. 이렇게 우리가 허블의 법칙을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허블 르메트르 법칙이 여러 가지 의의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팽창 우주론을 확립시켜줬어요. 팽창 우주론이 확립된 건 뭐냐면 은하까지 거리가 멀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발견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분석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하면 되는 거죠.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그 시대 전까지는요. 정적 우주론이 대세였어요. 사실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깜짝 놀라는 바로 아인슈타인 있죠? 아인슈타인조차도 정적 우주론을 믿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적 우주론을 믿고 있었는데 그 허블에 의해서 팽창 우주론이라는 게 입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나중에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게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허블 르메트르의 법칙은 결국 첫 번째가 팽창 우주론을 확립시켜주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다는 게 가장 큰 거예요. 그리고 허블 시대 이후에는 뭐 여러 가지 관측적 증거들이 추가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까지 만드는데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까 제가 팽창 우주론으로 왜 이게 연결이 되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개미가 2cm, 4cm, 7cm, 12cm 위에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1분에 2배씩 자의 길이가 늘어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cm 위에 있는 개미가 기준이에요. 기준. 얘가 관찰자예요. 관찰을 합니다. 그러면 4cm 눈금에 있던 개미를 보게 되면요. 처음에는 2cm 떨어져 있었죠. 여기 2cm 떨어져 있어요. 2. 그런데 1분 뒤에는요. 이게 눈금만 이렇게 돼 있지 전체적인 길이는 2배가 됐으니까 4cm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cm에서 4cm만큼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변화 속도는요. 2cm per minute. 이렇게 1분에 2cm만큼 멀어진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7cm에 있는 개미를 보면요. 처음에 5cm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10cm가 됐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떨어졌어요? 즉 5cm per minute가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 있는 12cm에 있던 애는요. 24cm가 됐죠. 그러니까 얘는 12cm per minute. 자, 어떻게 돼요? 관측자로부터 멀리 있는 애일수록 멀어지는 속력이 빨라집니다. 이게 허블이 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팽창하긴 해요. 아니, 그러니까 전부 다 멀어지기는 해요. 적색 편의가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멀리 있는 애가 더 빨리 후퇴한다는 게 발견됐으니까 그렇게 되려면요. 그냥 공간이 팽창하면 된다는 거예요. 공간이 팽창하니까 전체적인 경향이 멀리 있는 애가 더 빨리 멀어지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3차원으로 얘기해도 똑같거든요. 자, 빵으로 얘기하면요. 어떤 건포도를 기준으로 3cm, 뭐 7cm, 16cm, 20cm에 있는 건포도가 있어요. 그런데 2배가 됐다고 생각해보죠. 1시간 후에 2배가 됐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결국에는 각각의 건포도도 똑같아요. 저기 3cm 떨어져 있던 애는 6cm가 됐으니까 3cm per hour가 되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 16cm 있던 애는 32cm가 됐으니까 16cm per hour가 됐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애가 더 빨리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공간 팽창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허블 법칙이 결국에는 이걸 만족하려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일정한 속도로 팽창을 해도 관찰자에서 멀리 있는 애가 더 빨리 멀어진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허블 법칙의 의의가 됩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허블은 약간 아쉬웠던 건 뭐냐면 이게 본인이 발견할 때까지는 이게 우주 공간의 팽창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은하가 멀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학자들이 이걸 발견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색 편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관측자를 기준으로 멀어지면 적색편이 나타난다. 이게 도플러의 적색편이고요. 공간의 팽창에서 나타나는 게 우주론적 적색편인데 바로 허블이 발견했던 거는 우주론적 적색편이었다는 게 나중에 이제 정리가 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그냥 한 번 더 반복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허블에서 얘기하는 우주 팽창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팽창의 중심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A 기준으로 봤을 때도 똑같고요. C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똑같고 B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거는 관측자가 바뀌더라도 멀리 있는 애가 더 빨리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팽창이 중심이 어딘지 모른다는 게 정답입니다. 팽창의 중심이 없다가 아니라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딘지 못 찾아요. 자, 두 번째, 새로운 거리 측정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허블의 법칙을 이용하면요. V는 HR인데 이게 광속에다 적색편이랑 곱한 것과 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식을 쓸 수 있냐면은 거리가 뭐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요. HV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V가 안 나와 있으면은 적색 편이랑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관측값이니까. 그러면 바로 V를 우리가 얻을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허블 상술만 알면 후퇴 속도를 측정했을 때 거리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흡수선 스펙트럼이 506.8 나노메타예요. 그때 원래가 500이다. 거리를 구해보래요. 그러면 구해보면 되죠? 빛의 속도가 3 곱하기 10의 5승이죠? 여기다가 적색 편이랑을 곱하면 되죠? 500에다가 6.8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다? 이게 V니까 HR, H니까 허블 상수 68이고 R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되니까 이거 약분됐죠? 그럼 얘네들만 계산하면 되죠. 계산해 보시면은 값이 60메가파섹입니다. 왜냐하면 이 허블 상수가 단위, 아까 강조했었죠? 단위가 킬로미터 퍼 세컨드 퍼 메가파섹이기 때문에 계산한 숫자대로 거기에다가 메가파섹을 그냥 넣으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또 하나 해보면요. 적색 편이랑 자체를 미리 줬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쉽죠? 그러면 어떻게 구한다? 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적색 편이랑이 G값인데 그냥 광속에다가 적색 편이랑 곱하고요. 그 다음에 허블 상수를 나눠버리면 거리가 되죠. 그래서 6000 메가파섹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 범위를 넘어서지만 적색 편이랑이 엄청 크면요. 이렇게 못 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상대론적인 적색 편이를 또 구해야 돼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 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실제 문제는 이건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하려고 1보다 크게 한 거죠.
적색 편의가 1보다 큰 경우를 잘 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1보다 크면 무조건 상대론적이기 때문에 이게 값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고로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거리를 재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거리를 재려면 뭐가 확실해야 되냐면 허블 상수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보더라도 정확한 값이어야지만 이렇게 거리를 쟀을 때 오차가 없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허블 상수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아까 우리가 플랑크 위성을 통해서 측정한 게 67.8이라고 정했다 그랬죠? 이전 시대에서는요, 72로 적은 적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계속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67.8이 된 건데, 왜 이렇게 허블 상수를 측정하기가 어렵냐면요. 바로 은하의 특이 운동 때문입니다. 자, 뭐냐면 멀어질수록 후퇴 속도가 빨라져야 되는데 아주 강한 중력장이 형성되어 있는 공간은요. 후퇴 속도를 측정할 때 영향을 줘요. 자, 왜 영향을 주냐면 우리 은하를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은하 근처들에 은하들이 있어요. 국부 은하군에. 그러니까 천여자리 은하단을 구성하는 은하들이 특이 운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여기 그림에서 보면요. 천여자리 은하단이 우리 태양에서부터 15메가파섹 거리에 있습니다. 근데 은하단이라는 거는 은하가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중력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천여자리 은하단 부근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천여자리 은하단 쪽으로 강한 중력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죠. 자, 태양에서 천여자리 은하단보다 조금 더 가까운 지역. 뭐, 여기, 제가 B금 친 요 영역에서는요. 공간의 팽창에 의해서 멀어지는 방향과 천여자리 은하단에 의한 중력에 의해서 당기는 방향이 같아요. 그러니까 후퇴 속도가 약간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반대로 천여자리 은하단보다 살짝 먼 쪽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막 이렇게 빨간색으로 라면 하듯이 이렇게 막 색깔하는 요 영역은요. 후퇴하는 방향은 어느 쪽이에요? 당연히 태양으로부터 먼 쪽으로 가죠. 지금 공간의 팽창 때문에. 근데 얘가 천여자리 은하단에 의해서 강력한 중력을 받으니까 반대쪽으로 중력에 의한 또 이끌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서로 상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가 더 먼데도 불구하고요. 어때요? 후퇴 속도가 500이에요. 반면에 더 가까운데 1500. 어떻게 됐어요? 멀어질수록 후퇴 속도가 멀어져야지 허블 법칙을 만족하는 건데 만족하지 않은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점선처럼 돼 있으면 되게 아름답지만 은하의 투기 운동이 있기 때문에 실제 후퇴 속도의 동심원의 분포가 실선처럼 복잡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관측하고 나서 허블 상수를 정확하게 결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비교적 먼 거리에 있는 은하들의 거리를 측정해요. 자, 먼 거리에 있는 은하들은 거리를 측정했을 때 오차를 줄일 수 있죠. 왜냐? 엄청 먼 은하들은요. 후퇴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은하의 특이 운동에 의한 영향을 받아도 실제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후퇴 속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무시할 만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블 상수를 측정할 때는요. 엄청 멀리 있는 은하들의 거리를 측정해서 결정을 합니다. 자, 문제는 근데 멀기 때문에 이 거리를 정확하게 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거리조차도 오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허블 상수가 아직까지도 정확하지 않고 오차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허블 시간을 측정을 해요. 자, 우주의 나이를 재라 그러면요.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대폭발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나온 시간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뭐 세부적인 건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현대 우주론에서. 어쨌든 우주의 나이는요. 대폭발 이후부터 현재까지 시간을 잰단 말이에요. 자, 근데 허블 시간은요,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현재 이 허블 상수 값을 적용을 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은하가 한 점에 모여 있을 때부터 현재까지 팽창해온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엄밀하게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사실상 그 대폭발이라는 그 시점이 굉장히 초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주 전체의 나이로 보면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 허블 시간은 어떻게 지냐면요. V는 HR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변형을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V분의 R이에요. 근데 V가 HR이니까 약분이 되죠. 그러니까 시간이 허블 상수분의 역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허블 상수의 역수를 이용해서 측정한 시간이 허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주의 나이로 보통 간주를 할 수 있는
대략적인 근사적인 값입니다. 물론 이 허블 시간을 측정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하느냐? 균일 팽창이에요. 즉 우주의 팽창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측정을 해보면요. 약 144.2억 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팽창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값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뭘 하느냐? 우주의 크기를 또 추정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허블 시간 동안 균일한 속도가 우주가 팽창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현재 관측 가능한 한계까지 거리가 얼마냐라는 거예요. 이때 은하의 후퇴 속도는 광속이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는 어떻게 재요? 네, 거리는 허블의 법칙을 이용하면요. 허블 상수분의 V로 가겠죠. 그때 이 V가 후퇴 속도의 최대값인 광속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실제 우주의 크기는요. 아까 허블 시간에서 쟀을 때 144.2억 년으로 나왔던 거 그대로 나옵니다. 그 시간만큼 빛이 간 거리예요. 그러니까 144.2억 광년이 되는 거죠. 이게 우주의 크기가 됩니다. 허블의 법칙을 이용해서 쟀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현대 우주론의 관점에서 보면은 실제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와는 좀 달라요. 그거는 다음 강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드려볼 수 있어요. 현재 허블 시간을 구하면은 아까 본 것처럼 약 144억 년이었죠? 자, 만약에 10억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허블 시간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자, 이거의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요. 자, 허블 시간은 허블 상수의 역수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수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상수 하면 딱 정해진 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허블 시간이 허블 상수의 역수라고 해버리면요. 10억 년의 시간이 지났다면 이때 허블 상수는 어떻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 하면요. 걔 상수니까 똑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10억 년 후에 허블 시간을 재도 똑같이 144억 년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시간이 흐를수록 오차가 생기네요. 그러니까 뭔가 방법이 좀 이상하죠. 이렇게 부정확한 방법을 쓰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를 바꿔야 돼요? 상수인데 그 값이 변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10억 년 후에도 그대로 10억 년의 나이가 더해져서 154억 년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가능성을 갖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허블 르메트르 법칙은 우주의 균일한 팽창을 가정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팽창 속도 V는 일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팽창을 하고 있으니까 거리 R은 계속해서 커지죠. 자, 그러면 허블 르메트르 법칙이 V는 HR이죠. 그러면 얘를 허블 상수에 대해서 써버리면요. R분의 V죠. 그런데 뭐라고요? 팽창 속도는 일정해요. V는 일정. R은요. 어떻게 되죠? 거리는 계속해서 커져요. 그러므로 이 상수는 어떻게 되죠?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럼 이 변화는 어떻게 본 거죠? 바로 시간에 따라서 확인한 거예요. 자, 허블 상수는요. 시간에 따라서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허블 상수는 결국 뭐냐? 공간에 대한 상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V는 HR이라는 거 결국 어디서 나온 상수냐면은 공간에 대해서 멀리 있는 애일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공간에 대한 상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는 상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간에 따라서는 허블 상수는 작아지게 돼 있죠. 허블 상수가 작아졌으니까 허블 시간은 커지겠죠. 그러므로 10억 년 후에 되면요. 약 154억 년으로 거의 유사하게 똑같이 또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번 강에서 우주의 팽창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한 거잖아요. 허블 법칙 자체가 원래 그렇고요. 그러니까 허블 시간도 팽창 속도 일정하다고 생각하고 측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팽창 속도가 일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허블 시간의 의미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현재는 요래요. 우리가 이제 다음 강에서 볼 건데 팽창의 속도가 감속된 경우도 있고 가속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 볼게요. 자, 초기에 팽창이 감속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허블 상수의 역수로 추정한 건 어떻게 된 거죠? 우주 나이의 상한값을 구한 겁니다. 최대 이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감속 팽창은 이게 이렇게 위로 볼록한 형태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느 시점부터는 가속 팽창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가속 팽창을 해왔다면 실제 나이의 하한값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 우주의 나이는 변하는 팽창률에 따라서 다르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대 우주론에서 현재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허블 법칙과 우주 팽창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현대 우주론에 들어가서 대폭발 우주론하고 급팽창 우주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